팬데믹 때 워낙 재정 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가계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가계 저축으로 쌓여 있는데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 가계 초과 저축 추이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올 건데 내려와도 2020년 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도 식고 소비도 식는다. 물가도 안정된다. 하지만 그래서 침체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매크로 상황이 험악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경기는 여전히 확장기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증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세워보겠습니다. 닥터킴의 허허실실 김한준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주 동안? 네. 한 주를 시장 면에서 좀 평가한다면 한 줄로 좀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뭐 엔비디아의 원맨쇼? 근데 이게 한 주 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되고 네, 있긴 맞습니다. 한데 와, 간밤에도 놀랍더라고요. 네. 애플과의 시총이 이제 불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이슈로 본다면 이 제롬 파월 연준장의 이틀 연속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는 이제 상원위원회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네. 그 전날 하원위원 출석 때보다 조금 더 센 발언이 나와서 네. 시장이 좋게 반응했고요. 뭐 한 두 가지가 조금 전전날 하원 발언과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뭐 약간 뉘앙스의 차이라고 네네. 봐도 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뭐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금 그게 멀지 않았다 그 시점이 이걸 시장이 좀 좋게 해석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중립금리 위다 지금 현재 5.5%의 연준 기준금리의 상단선이 상당히 그 중립금리 경기에 영향을 중립적으로 주는 그런 지점에서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시장이 많이 내리겠네. 인하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발언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아직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하니까 내리면 많이 내리겠네 이러면서 시장이 좀 환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연내 언젠가 혹은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좀 연내도 레이러 그러니까 좀 후반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긴 많지만 ECB도 그렇고 일단 가시권에 이제 인하 시점이 들어온 거 아닌가 글로벌적으로요.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파월 의장의 의견은 뭐 발언은 좀 긍정적이었지만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라든지 네. 또 보우만 이사라든지 연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도 같이 나왔는데 되게 좀 뭐 보우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를 또 언급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뭐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준 내에서도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오락가락 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통일되려면 뭐 파월 의장 말 맞다나 좀 몇 번의 고용 지표와 또 한 두세 차례의 물가 지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연준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가장 그 신뢰하는 지표는 이제 근원 PC이지 않습니까? 근원 PC가 지난달에 2.8%가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아마 2.5%를 하회하면 목표가 2%지만 2.0%지만 2.5%를 하회하면 그게 이제 조금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네. 뭐 완벽하다기보다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에서 2.5까지 언제 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막연한 예측이긴 합니다만 6월 말 PC 그러니까
5월 PC 물가가 나올 때 5월 PC 물가가 한 2.5%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2.4라든지 그러면 2.0의 목표선에 뭐 거의 뭐 근접하는 이제 그런 시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인하보다는 7월 31일 인하가 조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저는 7월하고 뭐 9월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9월에 스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1월 5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11월 7일인가 대선이 끝나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2번 내지 뭐 최대 한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스타트는 6월 PCE 물가가 2.5%를 하회하는 걸 확인하고 7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앞으로 한 2-3차례 물가 지표,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장 뭐 주말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겠죠. 시장은 대체로 지금 6월을 좀 많이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하가 그러니까 미국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 ECB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당장에 인하 시기를 좀 봐야 되고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간밤에 ECB도 올해 물가 목표를 2.7%인가에서 2.3%로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지금 뭐 유로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고 독일이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뭐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아직까지는 신중론에 가깝지만 시장은 뭐 6월부터 ECB가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켓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앞서도 엔비디아를 약간 뭐 저기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부분은 저는 마켓에서 이미 좀 주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인하하든 3번 인하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다. 예를 들어서 조금 늦게 인하하고 적게 인하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뭐 물론 세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실제로 경기가 버텨주면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천천히 혹은 또 완만하게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것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프라이싱을 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 시기, 또 인하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목맬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는 주식시장 자체의 추가적인 과열 여부. 만약에 주가가 계속 또 집중적으로 순환매를 안 하고 집중적으로 올라간다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매크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게 과열이 조금 거품스럽게 더 진행이 된다면 모든 경제 지표가 좀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중요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S&P 500이나 나스닥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과연 지금 예상한 것처럼 좋게 나오느냐의 여부, 그 좋게 나오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 컨디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이미 시장이 좀 떨어져 있다. 또 소화하고 있고 또 녹여내고 있다. 그래도 금리는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죠.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금리 정책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일본도 언제쯤 이 정책 변화가 있을까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은 이제 우에다 총재가 엊그제 발언을 했죠. 지금 어쨌든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 중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거고
하지만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그 10년물 국채를 사는 그 상단 10년물 국채 상단을 막는 정책을 포기하지만 일종의 이제 완화해서 이제 긴축으로 정상화로 이제 돌아서지만 국채 매입은 뭐 그래도 계속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중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애써 이렇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했고요. 정리해서 일본을 평가하자면 어차피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속도의 문제지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본 금리는 뭐 지속적으로 조금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금리든 기준 금리든 또 시장 금리든. 하지만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죠. 지금 부채도 굉장히 과다하게 쌓여 있고 정부 부채가 여러 가지 좀 수익률 곡선에 왜곡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운동 만운동 하면서 좀 한 2, 3년 지나 보면 조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향 범위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그 시작을 이제 BOJ에서 3월에 그 스타트 어떤 변화 시점으로 볼 것인가, 시장은 좀 이런 부분에도 맞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3월 18일과 19일 네. 양일간 이제 BOJ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정책 변화가 혹시 있을까 아니면 유지할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정책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금리 인하는 이 시장에 마켓에 무엇을 시사하나 요 자료로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어떤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네. OECD 지난 2월 리포트에서 지금 그분들이 작성한 건데요. 네. 전망이죠. 올해와 내년에 이 음영돼 있는 부분 같이 아마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틀리든 말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OECD 스텝드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내릴 거다. 하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왼쪽은 선진국이고 오른쪽은 이제 신흥국인데 브라질은 이미 내렸죠. 내리고 있는데 브라질을 제외하고 뭐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굉장히 완만하게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융 완화는 이제 추세로 이제 다가올 거고요. 앞으로 한 2, 3년간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있다. 지금이 이제 그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전 세계가 인하 러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어제도 파월 의장이 언급 중에 조금 중요한 발언이 있었는데 좀 단기채를 많이 사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도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장기채 금리는 적게 떨어지고 단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지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보다 더 높은 2년물이 4.5고 10년물이 지금 4.1%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이 이제 그동안 장기채를 많이 사왔는데 단기채를 이제 많이 사면서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이 그 완만한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조금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를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단기채 금리가 훨씬 더 장기채 금리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그렇게 하락하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좀 주장하고 싶고요. 그 의미는 마켓에 조금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이제 장기채 금리를 보기 때문에 또 장기채 금리가 뭐 전체적인 대출 금리의 어쨌든 준거 금리가 되는 거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 주택시장도 살고 주식시장도 더 힘받고 위험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도 더 힘을 발휘할 텐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맞다. 하지만 장기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제 10년물도 그러면 이제 3.5%를 아래로 하향 돌파할 정도로 연내에 굉장히 큰 폭의 금리 하락이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미국제 10년물이 한 3.7에서 한 4.3 정도, 한 4%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정도의 추세라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좋은 건 맞지만 시장이 완전히 환호할 정도로 장기 금리가 이제 푹푹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기간 봐온 이 제로 금리 수준의 금리 인하까지는 오기가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들다. 네, 네, 그런 걸 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어제 생산성도 같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는 단위 노동 비용을 좀 잡아주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조금 좋은 경제 성장 구조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 생성형 AI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은 그런 배경에는 이 생산성 개선 또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돕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주식시장은 뭐 일시적인 조정은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에서 또 한 축 중요하게 이 노동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네. 있는데요. 여기도 좀 진단을 해볼까요? 일단 고용보고서 앞두고 있지만 이번 주 고용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네. 됐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발표된 그 실업수당 수당. 청구인 네. 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하고 좀 변함이 네. 없었고 시사하는 바가 좀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업수당 어제 보니까 이게 연속 실업수당 2주 연속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만인가 그래서 한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업들이 물론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해고를 단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자 입장에서 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실업수당을 청구하고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어제 지표, 뭐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달간 지표를 보시면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기업들도 꾸준하게 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조금 이직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네. 그래서 한번 그 실업을 당하면 다시 또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러한 시기로 조금씩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조금 자신감을 금리 인하에도 자신감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호황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켓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정상적으로 이제 갖다 놔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든 혹은 시장금리든 실질금리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면 실질금리가 저절로 높아져서 굉장히 제약적으로 경기를 압박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 정상화하는데 왜 어려웠냐, 정상화를 왜 미뤘냐, 연준이 바로 이제 고용시장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 고용시장 역시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경기 중립선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연준은 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 경기 중립선 지금 파란색 점선에서 좀 많이 위에 있지만 네. 추세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잡을 옮기는, 그러니까 그만두고 혹은 해고 당하고 그만두고 다음 잡으로 옮기는 데에 대한 요게 좀 자신감이랄까? 네. 요게 떨어지는 건 그 자체보다도 임금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보통은 임금 상승률이 직장을 옮길 때 네. 소위 비자발적 실업률이 낮을 때 임금 상승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게 이제 조금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이 자연히 억제되는 거죠.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모든 지표에서 모든 데이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그러니까 있고. 연준이 훨씬 더 이렇게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프도 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갔다가 좀 확연하게 떨어지는 추세여서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 저축 추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 저축분이 좀 많이 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까요? 네. 네. 그 팬데믹 때 워낙 재정 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가계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가계 저축으로 쌓여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OECD에서 그린 건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 가계 초과 저축 추이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올 건데 내려와도 2020년 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용지표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률 차트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 GDP의 70%가 내수 소비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도 식는다. 고용도 식고 소비도 식는다. 물가도 안정된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침체냐. 경기가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침체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좀 상황이 굉장히 매크로 상황이 험악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경기는 여전히 확장기다. 헷갈리실 겁니다. 작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고 올해가 뭐 2%로 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이게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침체는 금년을 지나서 아마도 내년 중반 정도의 침체에 진입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 확장기다. 이렇게 초과 저축이 둔화되지만 과거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여전히 소비가 조금 식는 거지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은 이게 침체로 가면 사실은 침체 6개월 전에는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주식시장 영리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올해까지는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역성장을 또 예상을 했다가 2%대의 성장, 또 분기로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이게 미국 성장률 맞나 할 정도의 숫자도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지금 중국 쪽에 빨간색 박스를 또 쳐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OECD도 그렇고요. OECD를 가져온 것은 이제 최근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그 파란색 선이나 빨간색 선의 삼각형은 지난 2023년 11월 대비 0.3% 포인트를 더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2.1%로 지금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 그렇게 플랫하게 본 거고요. 유로존은 뭐 조금 그 플랫하게 봤지만 독일이 그 좀 0.3% 포인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경제 전망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은 조금 약간 줄고 성장이 미국은 계속 잘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달러가 조금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긴 좀 어렵겠는데 라는 것을 좀 시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유로존은 좀 앞서도 ECB가 이제 6월부터는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조금 어지간해서는 빨리 내리겠구나. 연준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 물론 이제 연준보다 빨리 내리면 조금 유로화 약세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기를 좀 주도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거시 경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시장에 조금 녹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딴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좀 마무리를 아쉽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뭐 IT를 필두, 특히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미국 기업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지금 고공행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자세로 좀 투자에 임해볼까요, 박사님? 네, 지금 시점은 사실 매크로보다는 핵심 기술주, 네. 핵심 기술주들이 언제까지 달릴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심리에 달려 있는 문제고요. 네. 매크로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차트만 더 보여드리면 네. IT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서 네. 미국 S&P 500의 IT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강세장이 미국발 강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은 어떤 경로로 무너지냐면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심리 게임이다. 매크로 게임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다. 언제 이게 조금 이 줄다리기를 할 때 미세한 힘의 균열 때문에 약세장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땡기는 힘이 더 있어서 올라갈 거냐 네.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지표 혹은 시장 자체의 과열 지표 이런 거에 또 집중하시고 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 또 오래 가거든요. 이런 강세장이. 그런 측면에서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보다는 심리와 실적. 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